포브스지가 10월 24일 발표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대만에 대한 국토 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자신들의 옛국토로 여기며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을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브스지의 분석 기사는 중국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어떤 이유로 약화되어 있다면 중국이 그 틈을 타서 러시아의 연해주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정치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관계와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미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체 말 중 일부를 잘라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시 한러관계 파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일괄적으로 보도됐으나 자세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한과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면 우리 한러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북한과 핵 분야 협력 재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문을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푸틴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인 반전 여론에 부닥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의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구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승자는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JRUSALEM 대학 히브리 대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충저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유력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의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의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옳다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리열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연해주로 밀고 들어 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리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이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의 분리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두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주의 자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 이발 각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군 언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 전을 수습하고 엑싯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산호 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감고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에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에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신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연해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 향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초원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국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 결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즈, 타지크, 아랍에미레이트, 나무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리와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떼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욕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폴란드로 전달된 한국 무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폴란드 국경을 기웃거리고 있던 바그너 그룹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결단에 언제나 한국 무기를 욕하기 바빴던 폴란드 군사 전문가도 항복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폴란드 천무 발사대 출고식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폴란드 국방무관 알렉산더 마르추니스 대령이 한화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는데요. 알렉산더 대령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폴란드와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두 국가의 협력이 상호 간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첨단 기술이 담긴 천무가 폴란드 육군의 작전 역량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위협받고 있는 유럽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2, K9, FA-50, 그리고 천무까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국방 협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걸 보여준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된 천무 발사대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무 발사대의 형태가 그동안 보아왔던 천무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폴란드로 향하는 천무는 한국형 ATACMS라 불리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천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천무의 경우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포드에 230mm 로켓이 6발씩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 발사대는 개량된 형태의 포드에 거대한 미사일이 한 발씩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바로 KTSSM-1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KTSSM 미사일의 폴란드 수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KTSSM은 미국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N270 다연장 로켓 MLRS에서 발사 가능한 미국의 ATACMS 전술탄도 미사일은 핵심 대북 타격 수단 중 하나이지만 집속탄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이들 대신할 KTSSM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KTSSM-1은 직경 600mm에 18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본래는 지상형 고정 포드에서만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거리 300km급 KTSSM-2부터 천무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과거 UAE에 천무를 수출했을 당시 UAE 측에서 KTSSM 발사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해와 천무 발사대에서 KTSSM-1을 발사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폴란드에도 KTSS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발사대를 수출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된 KTSSM-1은 180km의 사거리에 500kg에 달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지하에 있는 갱도나 벙커까지 날려버리는 게 가능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정밀한 유도장치를 가지고 있어 기존 천무의 4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무유도 로켓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지금의 러시아 대포병 체계로는 반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아슬아슬하게 미사일 기술 동제 체제 MTCR의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당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탄두 중량이 500kg을 초과하고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SSM-1은 탄두 중량이 딱 500kg이고 사거리가 180km이기에 MTCR에 저촉되지 않아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300터부터 500km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천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일부러 위력을 제한한 것이었죠. KTSSM까지 갖춘 폴란드형 천무가 폴란드 군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러시아를 막아낼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기뻐하거나 또 국방부가 한국에 돈을 갖다 바쳤다고 분노하는 등 폴란드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K2, K9 등 한국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꼬치꼬치 트집을 잡아왔던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다. 천무에 대해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밀리터리 저널리스트 야로슬라프 볼스키, 야로즈 플러스 아울스키는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한국 무기 반대론자입니다. 특히 K9PL에 대해서 자국의 크랩 자주포를 내버려 두고 돈 낭비를 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해 왔었죠. 폴란드 무기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선 절대 K9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크랩 자주포의 영국산 포시는 단종됐고 차체는 K9의 차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의 군용 트럭 엘츠 JLCZ가 결합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꾸고 천무의 강력한 성능에 찬사를 보내는 글을 올려 평소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마스와 천무 이 두 무기체계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M270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작전을 위해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을 원했던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하이마스는 M270 대비 발사 컨테이너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이마스와 M270 모두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기에 화력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반면 국내에서만 운용할 계획이었던 천무는 기동성보다는 화력 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어 2개의 미사일 포드를 갖추고 있기에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처럼 항공수송을 할 이유가 없는 여러 국가들이 하이마스보다 천무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들어 천무를 하이마스보다 우위에 있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항공 무기를 주구장창가가 내려왔던 야로슬라프라고 해도 명백히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던 천무에 대해서는 순순히 훌륭한 무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동안 한 가지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가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ATACMS와 같은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이마스가 활약하며 덩달아 천무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하라가 계획을 앞당겨 천무에서도 KTSSM을 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사거리 300km급 KTSSM-2와 미사일 직경을 600mm에서 900mm 7가지 늘린 KTSSM-3 역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천무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보여준 천무의 놀라운 납품 속도와 고객이 가장 필요한 옵션까지 챙겨주는 한국 방산의 저역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도 천무를 탐내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K9을 대량으로 도입한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의 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해 KTSSM을 장착한 천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푸틴은 전략을 바꿨는데요. 가스관을 잠가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항구를 들어막아 유럽으로 향하는 식량 공급을 틀어막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 4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항구가 들어막히게 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점으로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여 격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영국의 보급을 봉쇄하기 위해 노트 잠수함을 동원해 종류와 국적에 상관없이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시켰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21세기 들어 다시 재현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 국경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폭격하며 전란의 불꽃이 유럽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흑해를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대항할 수단으로 다름 아닌 천무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ATACMS, KTSS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갖춘 MRLS가 새로운 대한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에서도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하이마스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ATACMS에 기발한 대함탄도 미사일 ASBM 개발 역시 진행 중입니다. 또한 KTSSM은 높은 명중률과 관통력을 갖추고 있어 대함무기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표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KTSSM 사격 테스트에 놀랄 만큼 정확한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의 KTSSM을 탑재한 천무까지 배치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좁은 흑해에서 흑해 함대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폴란드형 천무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은 최근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영토를 넘보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지원 보낼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고 미국에서도 지원을 거부했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ATACMS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토록 우려했던 ATACMS-급 이력을 가진 천무의 KTSSM이 러시아군의 머리 위로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갱도나 참호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천무의 폭격은 러시아 군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선사할 수 있죠. 벙커에 숨은 러시아 장군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전달된 폴란드 천무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게 된 바그너 그룹의 위협에서 폴란드 영토를 가장 든든하게 수호할 수 있는 방패이며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운 창이 되어 러시아군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 샤오미와 인도 정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샤오미의 자산을 몰수하는 초강력 제재를 가하자 여기에 반발한 샤오미는 이도 현지인들 대량에 고하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샤오미는 삼성전자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샤오미가 인도에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중국 매체 기즈모 차이나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도 케랄라주 트리스루에서 샤오미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8세 어린이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법의학 전문가와 경찰 등의 1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스마트폰이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볼 때 폭발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인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도 샤오미 폰은 인도에서 폭발했습니다. 인도 비하르주에 거주하는 살리브 라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폭발해 연기를 내뿜는 영상이 공개돼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영상에는 침대 위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라자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차를 마시러 자리를 비웠는데요. 스마트폰은 별도의 조작도 없었고 충전기에 연결된 상태도 아니었는데 폭발한 겁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침대 매트리스 일부가 불탔고 스마트폰 덮개는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휴대폰 주인은 2021년 12월에 해당 스마트폰인 샤오미 11 라이트 애니 5G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폭발 사고가 나자 샤오미 측에 기기를 보내 항의했지만 이에 대해 샤오미의 답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 기기에 대한 물리적 조작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배터리에 구멍이 생겨 손상이 발생했고 이는 고객 과실로 인한 손상으로 분류된다. 샤오미가 이런 답변을 내놓자 당시 누리꾼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케이스는 멀쩡한데 무슨 수로 배터리에 구멍을 뚫냐. 스스로 생각해도 멍청한 변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만든 기기들은 유난히 인도에서 폭발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2021년 5월에도 인도에서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 9 프로가 발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샤오미는 고객이 유발한 외부 압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8월에는 중국에서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뒀던 스마트폰이 폭발해 다리에 화상을 입은 일이 일어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에서 샤오미 홍미노트 5 폭발에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번 사건으로 샤오미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 폭발 사고는 샤오미의 인도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찰나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샤오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1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20%의 삼성전자에게 1위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샤오미에게 돌아가고 싶은 해는 2020년일 겁니다. 당시만 해도 샤오미 스마트폰은 시장 점유율이 11%까지 오르며 세계 1위 나고 들떠 있었지만 이국의 제재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은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샤오미의 침체는 경기 침체 속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하지만 특히 중저가 제품군의 타격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저렴하거나 아예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가 몰리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들의 경우 소비를 지속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군은 타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면서도 프리미엄 제품에 힘을 싣는 삼성전자와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애플이 선방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샤오미는 중저가 폰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성장 동력이 멈췄다는 이야기인데요. 샤오미는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힘을 못 썼습니다. 일터부터 2년 전부터 쿠팡이 없었다면 샤오미는 한국에서 장사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한탄까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샤오미는 글로벌 IT 제조사로 성장했지만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맥을 못 쳤습니다. 아무리 야심차게 신제품을 내놓아도 한국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샤오미가 가성비를 앞세워 40만원대 최저가 5세대 폰 미 10 라이트는 출시했지만 출시하자마자 공짜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존할 곳은 쿠팡뿐이었습니다. 샤오미는 저가형 스마트밴드 미 밴드 5에 이어 초저가 완전 무선 이어폰도
쿠팡을 통해서 판매했을 정도로 판매 부진에 허덕였습니다. 1년간 쿠팡을 통해 전파 인증을 받은 샤오미 제품만 18개나 됐습니다. 국내 샤오미 공식 총판업체가 받은 인증 건수의 2배 이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 쿠팡이 사실상 샤오미의 인공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중저가 폰 업체 가운데 오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베끼면 뭐하냐? 아무리 베껴도 안 팔린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던 중국 업체 오포는 올 1분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러다 후발주자인 구글의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유럽 시장 철수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포, OPPO의 점유율은 3%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포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주춤한 상황에서 그 빈 자리를 꿰차며 성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서유럽 시장에서 최근 오포의 추이를 보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못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출하량이 53%나 급감한 겁니다. 특히 올 1분기는 오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4분화 똑 닮은 접는폰 파인드 N2 플립을 야심차게 선보이며 의욕적으로 베껴먹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뼈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포는 위아래로 접는 폰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선보였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포의 제품은 삼성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와 거의 유사해서 디자인을 베꼈다는 조롱을 많이 받아왔는데 죽자고 겉모습만 베꼈을 뿐 성능까지 베낄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오포가 유럽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지만 극구 부인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6일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5 붙는 접은 채로 무엇이든 다 되는 폰이었습니다. 대폭 커진 외부 화면으로 화면을 열지 않고도 SNS를 하거나 메시지에 답장을 할 수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한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외부 화면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플레이를 편하게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또한 메인 화면을 펼쳤을 때 나타났던 힌지 쪽 주름도 전작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잔주름의 개수와 굴곡의 깊이가 줄어들어 동영상 시청이나 작업 등에도 선명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매년 새로운 버전의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할 때 샤오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의 갤럭시 언팩 2023 행사 당일 자신들의 당일새 스마트워치 출시를 예고해 3년째 경쟁사 김빼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샤오미가 지난 26일 레드미 워치 3분 등 자사 스마트워치 4종의 국내 출시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날 저녁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3 분을 통해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를 공개한 날이었습니다. 샤오미가 다시 한번 찬물 끼얹기 마케팅을 한 것인데요. 샤오미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팔기 쉬웠던 중국 내수 시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는 철수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국의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는 등 12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샤오미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바닥을 치자 샤오미는 내외신 기자들의 시선이 삼성의 언팩 행사에 쏠리는 날 가성비를 앞세운 자사 제품의 소식을 알려 삼성과 경쟁관계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심어주면서 묻어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사 김빼기 작전, 찬물 끼얹기 마케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 노력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다면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